이 나라의 성공은 솔직히 말해 미친 짓에 가까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신용도 없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을 내밀고 세계의 문을 두드렸을까요? 만약 그 선택이 실패했다면 이 나라는 회복 불가능한 길로 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무모한 선택이 훗날 세계가 이 나라를 대체 불가능하게 보는 이유가 됩니다. 과연 이 나라는 무엇을 걸었고 세계는 왜 그 도박을 받아들였을까요? 지금부터 그 위험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나라는 국민을 착취했다. 처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외화가 없으니 국민을 해외로 보내 돈을 벌게 했다. 탄광, 전장, 사막. 가장 위험한 곳마다 이 나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개발 독재 국가의 폭력처럼 보였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강요된 희생이라면 설명되지 않는 기록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토마스 무어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공공정책을 전공하는 석사 2년차입니다. 개발도상국 정책과 국가재건 모델을 공부하고 있죠. 저는 개인의 희생 이야기에 쉽게 감동하지 않습니다. 국가 정책을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훈련받았으니까요. 그런 제가 이 사례 앞에서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강의는 개발도상국 정책 세미나였습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한 문장을 적었죠. 국가가 개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의실의 수많은 학생들이 동시에 펜을 멈췄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윤리의 경계를 묻는 질문이었죠. 교수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은 한 나라가 국민을 해외로 보내 외화를 벌게 했던 사례를 다룹니다. 그 나라는 돈 대신 사람을 내놓았죠. 사람을 내놓았다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바로 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 서 있던 나라였죠. 산업화 계획은 있었지만 계획을 움직일 연료가 없었습니다. 외화가 없었습니다. 공장을 짓고 기계를 들이고 원자재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한데 그 달러가 거의 없었죠. 더 치명적인 건 신용이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건 가난한 나라의 흔한 일이지만 돈을 빌릴 자격이 없다는 건 국가의 숨통을 막는 일입니다. 국제사회는 이 나라에 차관을 주지 않았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으니까요. 담보가 없었습니다. 땅도 자원도 기술도 담보로 내놓을 게 없었죠. 그래서 이 나라는 결정했습니다. 담보가 없으면 담보를 만들겠다고 말이죠. 그 담보가 사람이었습니다. 국민을 해외로 보내기로 한 겁니다. 가장 위험한 곳으로, 가장 깊이 되는 자리로, 가장 힘든 현장으로 말이죠. 그곳에서 벌어들인 외화로 국가 신용을 쌓고 그 신용으로 차관을 받고 그 차관으로 산업을 일으키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명백한 인권 침해 아닙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긴장됐죠.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첫 모집 공고. 500명을 뽑는데 4만 6천 명이 지원했습니다. 경쟁률 100대 1이었죠.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잠깐만요. 강제 동원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까?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발 과정이 있었습니다. 체력 검사, 면접, 심지어 애국가 암기 시험까지 있었죠. 애국가 암기 시험이요? 왜 애국가를 외워야 했습니까? 이 나라는 그들을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국가대표로 봤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 나라 망신시키지 말라는 의미였죠. 국가대표라니요? 그렇다면 이건 착취가 아니라 애국심 호소 아닙니까? 한 학생이 반박했습니다. 교수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탈락한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탈락자가 울었다고요? 가장 위험한 곳으로 가는데 선발되지 못해서 울었다는 말입니까?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죠.
확신의 침묵이 아니라 혼란의 침묵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까지 가고 싶어 했습니까? 학생 하나가 물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에게 그 선택은 생존이 아니라 투자였기 때문입니다. 투자요? 그들은 지금 자신이 고생하면 가족이, 나라가, 다음 세대가 편해진다고 믿었습니다. 개인의 희생이 집단의 미래를 만든다고 확신했죠. 그건 세뇌 아닙니까? 세뇌와 신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교수님이 되물었습니다. 세뇌는 강요되지만 신념은 선택됩니다. 이 사람들은 강요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강요의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원의 흔적이 넘쳐났죠. 지원서, 경쟁률, 훈련 과정, 출국 기록. 모든 게 체계적이었고 모든 게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설계돼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이건 성공 사례입니까?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공이라는 단어는 조심스럽습니다. 이 나라는 실제로 외화를 벌었고 신용을 얻었고 차관을 받았고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게 성공의 전부입니까? 그럼 뭡니까? 이건 성공 사례가 아니라 선택의 기록입니다. 한 나라가, 그리고 그 나라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기록이죠. 선택의 기록이라니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책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사례였습니다. 윤리 이론으로도 정리되지 않았죠. 이 사례를 이해하려면 국가가 아니라 사람부터 만나야 합니다. 그들이 왜 지원했는지, 무엇을 생각했는지, 어떤 현장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제 머릿속 질문은 끝나지 않았죠. 국가가 국민을 이용한 겁니까? 아니면 국민이 국가를 떠받친 겁니까? 강요된 희생입니까? 아니면 선택된 투자입니까? 저는 여전히 답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이건 국가 정책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람에 대한 기록이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서는 이 이야기를 절대 이해할 수 없다는 것 말입니다.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이제 첫 번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독일 루르 탄광지대입니다. 유럽 산업화의 심장이라 불리던 곳이었죠. 하지만 전후 독일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인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부흥이 한창이었지만 정작 탄광은 사양 산업이 되고 있었습니다. 독일 젊은이들은 더 이상 지하로 내려가려 하지 않았죠. 어둡고 위험하고 힘든 일이었으니까요. 독일은 해외에서 노동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그 기회를 잡았죠. 첫 모집 공고가 나갔습니다. 광부 500명. 지원자는 4만 6천 명이었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지원자가 많았다는 게 자발성의 증거가 될 수 있나요? 그냥 일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몰린 거 아닐까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미소를 지었죠.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선발 과정이 6개월이었습니다. 독일 훈련소에서 갱도 작업, 안전 수칙, 기본 독일어를 배웠죠. 그 기간 동안 월급은 없었습니다. 월급 없이 6개월이요? 그럼에도 중도 포기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훈련 과정에서 탈락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경제적 이유 아닙니까? 가난해서 간 거잖아요. 교수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 경제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라면 설명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출국 전 결단식이 있었죠. 결단식이요? 모든 선발자들이 모여서 다짐하는 의식이었습니다. 훈련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노동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가슴에 새기듯 불렀죠. 단순히 돈 벌러 가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의식이 필요했을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출국 날이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가족들이 배웅했죠. 꼭 살아서 돌아와라. 몸 성하게 있어라.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는 길이었으니까요. 독일에 도착했습니다. 독일 감독관들의 첫 반응은 이랬습니다. 동양에서 온 노동자들.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경험도 없는 사람들. 기대치는 낮았죠. 하지만 현장이 시작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하 1000m 갱도. 산소가 부족하고 먼지가 가득하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경고음이 울리면 모두가 대피해야 하죠. 그런데 한국인 팀은 달랐습니다. 위험 신호가 울려도 작업을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다른 팀들이 급하게 빠져나올 때 한국인들은 장비를 제자리에 놓고 구역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나왔죠. 독일 현장 기록에 이런 보고가 남아 있습니다. 한국인 팀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이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그냥 성실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다른 나라 노동자들도 성실한 사람 많았을 텐데요.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례는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갱도 일부가 무너진 사고였습니다. 구조 작업이 시작됐죠.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독일인 감독관들도 망설이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한국인 팀장이 자원했습니다. 들어가겠다고 말이죠.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2차 붕괴 가능성이 높다고요. 하지만 팀장은 들어갔고 동료를 구해냈습니다. 독일 신문이 이 이야기를 실었죠. 교수님, 그건 개인의 영웅적 행동 아닙니까? 국가와 무슨 상관이에요?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이 대답했습니다. 영웅적 행동이 한두 번이라면 개인의 용기입니다. 하지만 이게 패턴이 된다면요? 비슷한 사례가 여러 탄광에서 반복적으로 기록됐습니다. 이건 개인이 아니라 집단의 태도였죠. 시간이 지나면서 독일 현장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한국인이 있는 팀은 공정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이 퍼졌죠. 처음엔 무시했던 독일 노동자들이 한국인들과 같은 팀을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있었으니까요. 병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간호사 모집 공고가 나갔죠. 대부분 20대 초반 여성들이었습니다. 독일 병원의 첫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언어도 서툴고 실수하면 바로 클레임이 들어올 텐데 말이죠. 하지만 병동에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한국 간호사가 근무하는 날은 클레임이 줄었습니다. 환자 상태 체크가 더 촘촘해졌죠. 보호자들이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독일 수간호사의 평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환자를 업무가 아니라 책임으로 본다고 말이죠. 한국 간호사들은 월급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독일 은행 창구에서 매달 같은 날짜, 같은 얼굴들이 줄을 섰죠. 송금이었습니다. 월급의 대부분을 본국으로 보냈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건 가족 부양 아닌가요? 효심이나 가족애지 국가와 무슨 상관이에요? 교수님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송금 액수를 보십시오. 개인 생활비를 최소화하고 송금을 최대화했습니다. 그 돈이 가족에게만 간 게 아닙니다. 그 외화가 국가 외환 보유고가 됐고 그게 차관의 근거가 됐죠. 시간이 지나면서 독일의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값싼 노동력으로 봤습니다. 이후에는 위험 구간을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봤죠. 최종적으로는 한국인이 있는 팀은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독일 병원들이 한국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다음에도 한국 간호사를 보내달라고요. 가능하면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고 말이죠. 이건 단순한 고용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독일 탄광 회사들도 마찬가지였죠. 한국인 팀을 더 받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처음엔 값싼 노동력으로 봤던 사람들이 이제는 파트너가 된 겁니다.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독일이 한국인을 높게 본 이유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신뢰를 증명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위험해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 모든 행동이 한 가지를 증명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한다는 것을 말이죠. 독일은 사람을 겪고 나서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 고용 관계가 아니라 신뢰 가능한 파트너로 인식이 전환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인식 위에서 차관이 가능해졌죠. 독일 정부가 한국에 차관을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땅속에서 캐낸 건 석탄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미래를 캐낸 겁니다.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이제 정산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정산이요? 독일에서의 선택이 한국 경제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말이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개인 송금이 국가 경제를 바꿀 정도였을까요? 규모가 너무 작지 않나요? 교수님이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87달러였습니다. 파독 광부의 월 기본급은 162.5달러였죠.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거의 2배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돈의 대부분을 송금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느냐입니다. 교수님이 설명을 이었습니다. 일반적인 해외 송금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개인 송금, 가계 소비, 생활 수준 향상으로 끝나죠.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송금이 가계로 가되 동시에 국가 외환 보유고로 축적됐습니다. 그 외환이 차관의 근거가 됐죠. 그리고 그 차관으로 두 가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냥 도로 하나, 제철소 하나 아닌가요? 교수님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도로 하나가 아닙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과 부산을 4시간으로 연결했죠. 그 전까지는 하루가 걸렸습니다. 물류 속도가 6배 빨라진 겁니다. 공장에서 만든 제품이 한국까지 가는 시간이 6분의 1로 줄었죠. 수출 경쟁력이 그만큼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단순 운송로가 아니었습니다. 경제 동맥이었죠. 도로를 따라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도시가 성장했습니다. 일자리가 생겼죠. 포항제철은 더 중요했습니다. 제철소요? 강철이 없으면 아무것도 만들 수 없습니다. 자동차, 선박, 건물, 기계, 모든 산업의 기초가 철강이죠. 그 전까지 한국은 철강을 수입했습니다. 비쌌고 불안정했습니다. 포항제철이 가동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죠. 자체 철강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졌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한국이 중화학공업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조선, 자동차, 기계, 건설. 모든 게 포항제철에서 시작됐죠.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 이 두 가지는 한국 경제의 골격입니다. 뼈대죠. 이게 없었다면 이후의 모든 성장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뼈대를 세운 돈이 어디서 왔을까요? 지하 1000m에서 온 신뢰였습니다. 병실 12시간에서 쌓인 신용이었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의문이 듭니다. 다른 나라들도 해외 노동자 보내고 송금 받았잖아요. 왜 한국만 이렇게 됐나요?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비교를 해보죠. 필리핀입니다. 필리핀도 오랜 기간 해외 노동자를 보냈습니다. 송금 규모도 상당했죠. 지금도 필리핀 경제에서 해외 송금 비중은 큽니다. 그런데 왜 필리핀은 포항제철을 만들지 못했을까요? 학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송금의 사용처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은 송금을 소비로 썼습니다. 가계 생활 수준 향상, 주택 구입, 소비재 구매.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이었죠. 돈을 벌었으면 잘 살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송금을 외환으로 축적했고 외환을 차관의 근거로 삼았고 차관을 산업 기반 구축에 썼습니다. 개인 소비를 최소화하고 국가 골격을 만드는 데 집중한 겁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럼 필리핀이 잘못한 건가요? 교수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이 아닙니다. 선택의 차이죠. 필리핀 노동자들은 자신과 가족의 삶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한국 노동자들은 자신의 삶을 나중으로 미뤘죠.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지금 편해지는 순간 이 선택의 의미가 무너진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그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개인 삶을 포기하라는 게 정당한가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강요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선택했죠. 전쟁을 겪은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개인도 살 수 없다는 걸 몸으로 안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개인보다 국가를 먼저 세워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나중에 편하게 살려면 지금 국가의 기초를 만들어야 한다고 믿었죠. 그리고 또 하나, 돈의 사용 순서가 달랐습니다. 돈의 사용 순서요? 보통 사람들은 나, 가족, 국가 순서로 돈을 씁니다. 하지만 그때 한국인들은 가족과 국가를 먼저, 그리고 나중에 나 자신 순서였죠.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래도 이상하지 않나요? 왜 한국 사람들만 그랬어요? 교수님이 대답했습니다. 대표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 의식이요? 애국가를 가슴에 새기고 결단식을 하고 나라 망신시키지 말라는 당부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게 그들에게 각인된 겁니다. 우리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을 버텼습니다. 일주일 성실한 건 누구나 합니다. 한 달도 어렵지 않죠. 하지만 3년, 5년을 같은 태도로 지속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외국이 놀란 건 바로 그 지속성이었습니다. 독일이 한국을 믿기 시작한 건 그 지속성 때문이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귀국 후의 행동이었습니다. 독일에서 배운 기술과 규율을 들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경험이 산업 현장에 재투입됐죠. 개인 성공으로 끝나지 않고 집단적 축적으로 남은 겁니다. 교수님이 정리했습니다. 한국이 특별했던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대표의식. 자신을 개인이 아니라 국가의 얼굴로 봤습니다. 둘째, 돈의 사용 순서. 개인 소비를 희생하고 국가 구조에 투자했습니다. 셋째, 지속성. 짧은 성실이 아니라 몇 년을 같은 태도로 버텼습니다. 이 3가지가 합쳐지면서 한국은 신뢰를 구조로 전환할 수 있었죠.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 방식을 다른 나라에 추천하실 건가요? 교수님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추천할 수 없습니다. 이건 모델이 아니라 선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선택은 개인의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그럼 뭡니까? 이건 성공 사례가 아니라 선택의 기록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기록이죠.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뭡니까? 이 선택 덕분에 한국은 경부 고속도로와 포항 제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2가지가 한국 경제의 골격이 됐죠. 지하와 병실의 시간이 도로와 제철소의 초석이 된 겁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용은 다음 무대에서 더 잔인하게 시험받습니다. 다음 무대요? 전쟁터입니다. 베트남이죠. 교수님의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가장 논쟁적인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베트남전은 민감한 주제였죠. 한 학생이 즉시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베트남전은 파독 광부나 간호사와는 차원이 다른 거 아닙니까? 이건 전쟁이잖아요. 사람이 죽는 곳이에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겁니다. 한국이 국민을 전쟁터로 보냈다는 사실 말이죠. 또 보냈다는 말입니까? 독일에 이어서 이번엔 전장으로요? 당시 한국 정부는 선택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산업화는 이제 막 시작 단계였습니다. 외화는 여전히 절대적으로 부족했죠.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은 계속됐고 미국과의 동맹은 생존 조건이었습니다. 그때 베트남전이 터졌습니다. 미국은 동맹국들의 실질적 참여를 원했죠. 한국 정부는 계산했습니다. 이번에도 내놓을 수 있는 건 국민뿐이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건 미국 압박에 의한 강제 파병 아닙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강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파병 병력 상당수가 자원이었죠. 자원이요? 전쟁터에 자원한다고요? 이들은 전쟁이 무엇인지 모르는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전쟁을 겪었거나 직접 본 세대였죠. 그런 사람들이 왜 다시 전장에 갔습니까? 교수님이 당시 기록을 읽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신 맞지 않으면 다음 전쟁은 우리 아이들이 치른다.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전쟁터에 목숨 걸고 가는 게 합리적 선택일 수 있나요? 교수님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합리성보다 중요한 게 있었죠. 국가를 버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한미군 유지, 안보 보장, 미국의 경제 지원, 외화 확보. 이 모든 것이 파병과 맞바꿔진 선택이었습니다. 이건 전쟁 참여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었죠. 교수님이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전장에서의 한국군 평가 기록들이었습니다. 모든 평가가 최상위권이었고 다른 파병 부대와는 비교 불가였어요. 교수님, 전투를 잘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자랑할 일인가요? 교수님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해는 해야죠. 이들이 어떻게 싸웠는지를 말입니다. 베트남 밀림, 게릴라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적이 어디 있는지, 언제 공격할지 알 수 없는 전장이었죠. 한국군은 그곳에서 다르게 싸웠습니다. 베트남전 중반 이후 미군이 노획한 베트콩 내부 문서가 있습니다. 여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지침이 있죠. 교수님이 읽었습니다. 100% 승리 확신이 없으면 한국군과의 교전은 피하라.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왜죠? 베트콩들이 경험으로 학습한 겁니다. 미군과의 교전은 때로치고 빠질 수 있었지만 한국군과 마주치면 달랐죠. 끝까지 쫓겼습니다. 퇴로가 끊겼습니다. 밤에도 추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트콩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한국군이 주둔한 지역은 근처에도 가지 마라.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공포 아닙니까? 잔인했다는 뜻 아닌가요? 교수님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잔인함과 철저함의 경계는 애매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들이 단순히 용맹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면 뭡니까? 국가를 등에 업고 있었습니다. 국가를요? 그들은 자신이 지면 나라가 흔들린다고 믿었습니다. 후퇴하면 동맹이 깨진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근성이 있었습니다. 집요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투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모두가 두려워하는 군대의 모습이 만들어진 겁니다. 미군 병사들 사이에서도 말이 퍼졌습니다. 한국군이 있는 곳은 베트남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다. 이건 왜죠? 한국군은 맡은 지역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철수나 회피를 쉽게 선택하지 않았죠. 기습을 당하면 방어로 끝내지 않고 반드시 추적했습니다.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라도 끝을 봤습니다. 그래서 베트콩들은 미군만 있는 지역을 노렸고 한국군 주둔지는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이건 무용담이 아닙니다. 연합군 내에서 한국군의 전략적 신뢰도가 형성된 순간이죠. 교수님이 다음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미군 지휘관의 평가였습니다. 한국군은 임무를 맡기면 끝까지 간다. 전황이 불리해도 포기하지 않는다. 전투력보다 더 중요한 건 신뢰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래도 의문입니다. 왜 한국군만 그랬어요? 다른 나라 군대들도 용맹했을 텐데요. 교수님이 대답했습니다. 용맹과 책임은 다릅니다. 한국군이 특별했던 건 이들이 개인으로 싸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면 뭡니까? 국가의 이름으로 싸웠습니다. 그들에게 이 전쟁은 개인의 생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살아남게 하는 문제였죠. 그래서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맡은 임무는 반드시 완수했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독일 탄광에서 한국인들이 책임을 졌다면 베트남 전장에서 한국군은 명예를 걸었습니다. 베트콩도 알았습니다. 미군도 알았습니다. 이 군대는 물러서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베트콩의 평가를 보십시오. 공포가 아니라 인정이었습니다. 피해야 할 상대, 가볍게 건드릴 수 없는 군대. 교수님이 정리했습니다. 한국군은 강한 군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끝을 보는 군대였다는 겁니다. 한국군은 주둔 지역에서 민간인 의료 지원, 마을 복구, 질서 유지를 병행했습니다. 외신과 현지 평가에 이런 문장이 자주 등장합니다. 전투에선 단호했지만 민간인 앞에선 절제된 군대였다.
이 점이 잔인한 군대 프레임을 넘어 통제되고 책임지는 군대라는 이미지를 만들었죠.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전쟁은 전쟁입니다.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사람이 죽는 곳이에요. 교수님이 침묵했습니다. 맞습니다.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을 이해하려면 그들의 선택을 봐야 합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살아남게 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자신이 죽더라도 나라는 살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졌습니다. 이게 국가를 위한 희생의 진짜 모습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선택한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말이죠. 교수님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베트남전은 한국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전장에서 흘린 피는 어디로 갔을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그 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다시 한번 혼란스러울 겁니다. 이건 왜죠? 희생을 구조로 만든 나라의 이야기는 쉽게 판단할 수 없으니까요. 교수님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한 학생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사람 목숨을 경제적 결과로 환산한다는 게 윤리적으로 맞나요?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편합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 정부가 실제로 한 계산이죠. 그리고 냉정하게 말하면 그 계산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베트남 파병 기간 동안 한국이 벌어들인 외화 규모. 군인 급여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군 보급 계약, 군수 물자 납품, 건설 용역, 수송 계약. 전쟁과 함께 움직인 경제 활동이 엄청났죠. 파병 자체가 하나의 경제 패키지였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결국 돈 때문에 전쟁에 간 거잖아요. 그게 명분이 됩니까? 교수님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명분과 실리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당시 한국에게 명분만으로 전쟁에 갈 여유는 없었죠. 하지만 실리만을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병사들의 급여를 보십시오. 대부분 송금됐습니다. 현지에서 쓰지 않고 본국으로 보냈죠. 가족에게, 그리고 국가 외환으로 말이죠. 전장에서도 그들은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개인보다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선택이었죠. 그 외화가 어디로 갔을까요?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산업 설비를 들여왔습니다. 공장을 세웠죠. 원자재를 수입했습니다. 베트남에서 번 돈이 부산과 울산의 공장을 돌렸습니다. 기계가 들어왔고 생산 라인이 가동됐죠. 전장의 총성이 공장의 기계음이 된 겁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 정도 규모가 국가 경제를 바꿀 만했나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 한국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그 다음이요? 경험과 능력이었습니다. 베트남은 한국에게 거대한 실전 훈련장이었습니다. 대규모 인력 관리, 극한 환경에서의 프로젝트 수행, 위험 지역 대응 노하우. 군대가 배운 이 능력들이 귀국 후 어디로 갔습니까? 산업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건설 현장, 공장, 관리직으로 재투입됐죠. 전쟁에서 배운 조직력과 통제력이 경제 현장에서 발휘됐습니다. 이게 개인 성공으로 끝나지 않고 집단적 축적으로 남은 겁니다.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다른 나라들도 전쟁 경험이 있었을 텐데요. 왜 한국만 이렇게 됐나요? 교수님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태국입니다. 태국도 베트남전에 파병했습니다. 규모도 상당했죠. 하지만 태국은 전쟁 경험을 산업구조로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왜죠? 파병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태국은 동맹 의무로 갔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그것으로 끝이었죠. 경험을 산업화로 전환하는 설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파병 자체를 국가 전략의 일부로 봤죠. 외화를 벌 기회, 경험을 쌓을 기회, 신뢰를 얻을 기회, 전쟁을 다음 단계로 가는 발판으로 본 겁니다. 교수님이 다음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호주도 파병했습니다. 호주는 선진국이었습니다. 장비도 좋았고 훈련도 잘 됐죠.
하지만 호주는 전쟁 후 사회적 분열을 겪었습니다. 반전 운동이 격렬했습니다. 참전 군인들에 대한 냉대가 있었죠. 전쟁 트라우마가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파병이 국가 경험으로 이어지지 못한 겁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트라우마가 없었나요? 교수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죠. 하지만 한국은 그 고통을 다르게 처리했습니다. 어떻게요? 희생을 구조로 전환했습니다. 고통이 헛되지 않게 만들었죠. 베트남에서 번 외화로 공장이 돌아갔습니다.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수출이 늘었습니다. 경제가 성장했죠.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형제가 흘린 피가 이걸 만들었다고 말이죠. 교수님이 정리했습니다. 베트남 파병이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막대한 외화 획득. 산업 설비 도입과 원자재 수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둘째, 조직 관리 능력 축적.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양성됐습니다. 셋째, 국제적 신뢰 확보. 한국은 어려운 일도 끝까지 해내는 나라라는 인식이 생겼죠.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이 희생은 정당화됩니까?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문제 없나요? 무거운 질문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전쟁으로 사람이 죽었고 그 상처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해야 합니다. 당시 한국에게 선택지가 많지 않았다는 것을요. 교수님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트남 전장에서 흘린 피가 공장에 불이 됐습니다. 외환이 됐고 기술이 됐고 신뢰가 됐습니다. 경제 성장의 연료가 됐죠. 같은 전쟁에 참여했지만 한국만이 그 경험을 다음 단계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원했죠. 나라가 버텨야 자신도 가족도 다음 세대도 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 세대의 선택이었습니다. 개인을 희생해서라도 국가를 세우는 선택. 지금 고생해서 미래를 만드는 선택. 그리고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한국은 산업 기반을 다졌습니다. 국민이 먼저 나섰을 때 국가는 다음 단계로 갔습니다. 사람으로 신용을 증명했고 전쟁으로 책임을 증명했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1970년대 초반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일 쇼크입니다. 중동 산유국들에게 갑자기 막대한 돈이 생겼습니다. 석유 가격이 폭등했고 달러가 쏟아져 들어왔죠. 그들은 급하게 국가를 건설해야 했습니다. 고속도로, 항만, 공항, 신도시. 한꺼번에 지어야 하는 프로젝트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문제는 하나였죠. 이걸 누가 짓느냐였습니다. 서구 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내걸었죠. 높은 비용, 긴 공기, 그리고 위험 지역은 회피. 사막의 폭염, 정치적 불안, 열악한 환경. 서구 기업들은 이런 곳을 기피했습니다. 중동 발주자들은 고민했습니다. 빨리 지어야 하는데 마땅한 파트너가 없었죠. 그때 한 나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당시 한국에 그런 대형 프로젝트를 할 능력이 있었나요? 교수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경험도 기술도 자본도 부족했죠. 하지만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미 증명된 사람들이었죠. 독일 탄광에서 증명됐습니다. 베트남 전장에서 증명됐습니다. 위험한 곳에서도 일을 끝내는 사람들. 철수하지 않는 사람들. 중동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중동 파견 공고가 나갔습니다. 수십만 명의 한국인들이 지원했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이번에도 자원이었나요? 사막이 얼마나 힘든 곳인데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도에서 50도를 오가는 폭염이었습니다. 모래폭풍이 일상이었죠. 숙소는 열악했고 산업재해는 잦았습니다. 그럼에도 수십만 명이 갔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서였죠.
그들이 가진 생각은 파독이나 베트남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버텨야 나라가 다음 단계로 간다. 교수님이 현장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사막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한국인들만 있는 게 아니었죠. 유럽 기술자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 노동자들도 있었습니다. 미국과 영국 건설사들도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나빠지면 대부분 철수를 선택했습니다. 폭염이 심해지면 철수했습니다. 정치적 긴장이 높아지면 철수했습니다. 전쟁 위험이 보이면 철수했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왜 철수하지 않았나요? 목숨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교수님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끝날 때까지 남았습니다. 위험해도 공정을 멈추지 않았죠. 중동 현장 감독들 사이에서 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사막을 핑계로 도망치지 않는다. 이건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죠. 맡기면 끝낸다는 신뢰였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외신 기자의 취재 기록이었습니다. 태양은 뜨겁고 모래바람은 모든 걸 덮었지만 밤이 되면 한국인들의 현장만 불이 켜져 있었다. 낮에는 고온 때문에 작업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일했습니다. 조명을 켜고 공정을 진행했죠. 이 장면이 속도와 집념의 상징이 됐습니다. 한 학생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건 그냥 노동 착취 아닌가요? 밤낮 없이 일한 거잖아요. 교수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착취라면 이탈자가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기록을 보면 중도 귀국률이 매우 낮았죠. 그들은 강요당한 게 아니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빨리 끝내고 싶었던 겁니다. 다음 프로젝트를 따내야 했으니까요. 한국 경제가 계속 돌아가려면 끊임없이 계약이 이어져야 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을 이었습니다. 중동 발주처의 초기 인식은 이랬습니다. 값싼 노동력이다. 품질은 기대하지 말자. 하지만 공사가 진행되면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공기가 단축됐습니다. 예정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설계 변경이 있어도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약속한 날짜를 지켰죠. 그리고 품질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중동 사람들이 한국을 어떻게 봤나요? 교수님이 기록을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싼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가성비가 아니라 신뢰비가 높은 나라라고 평가했죠. 중동 발주처들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입찰이었습니다. 여러 회사를 비교해서 선택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지명 발주로 바뀌었습니다. 지명 발주요? 한국 기업을 지목해서 계약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회사와 비교조차 하지 않았죠. 단발 계약도 장기 파트너십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청 위치에서 주계약자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신뢰의 결과입니다. 교수님이 정리했습니다. 중동은 한국을 노동력이 아니라 국가 단위의 파트너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의문입니다. 다른 나라도 열심히 일했을 텐데 왜 한국만 특별했나요? 교수님이 대답했습니다. 철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 기업들은 상황이 나빠지면 떠났습니다. 비용이 올라가면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위험이 보이면 계약을 파기했죠. 하지만 한국은 끝까지 남았습니다. 폭염이 심해져도 일했습니다. 정치적 긴장이 높아져도 공사를 계속했습니다. 전쟁 위험이 있어도 철수하지 않았죠. 이게 한국을 특별하게 만든 겁니다.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 목숨까지 걸면서요. 교수님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국가를 대표한다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똑같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도망치면 다음 한국 사람이 계약을 못 단다. 그렇게 생각했죠. 개인의 선택이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맞았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의 수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프로젝트가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중동 전역에서 한국 기업을 찾았죠. 사막에서도 한국인은 철수하지 않는다는 말이 퍼진 겁니다.
이런 평가들이 쌓이면서 중동에서 한국의 위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게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교수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사막의 땀은 어디로 갔습니까? 교수님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중동 건설 수입 규모 연간 수십억 달러였습니다. 이 돈이 한국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 돈으로 뭘 했나요?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첫째, 외환 보유고가 쌓였습니다. 외환이 많아지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수입 결제 능력이 생깁니다. 원자재를 사고 기계를 들여오고 기술을 도입할 수 있죠. 당시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원자재가 필요했고 그 원자재를 사려면 외환이 필요했죠. 사막에서 번 돈이 서울과 부산의 공장을 돌린 겁니다. 둘째, 산업 구조가 변했습니다. 중동 건설이 건설업만 키운 게 아니었습니다. 건설을 하려면 철강이 필요합니다. 플랜트 설비가 필요합니다. 기계가 필요하고 운송수단이 필요하죠. 중동 프로젝트 하나가 한국의 여러 산업을 동시에 끌어올린 겁니다. 조선업이 성장했습니다. 중동까지 자재를 실어 나를 배가 필요했으니까요. 철강업이 성장했습니다. 건설 자재를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기계 산업이 성장했습니다. 현장에서 쓸 장비를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하나의 프로젝트가 산업 전체를 키운 겁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중동 건설에 참여한 나라들 많았잖아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건설사들입니다. 유럽 기업들도 중동에 갔습니다. 기술은 있었죠. 경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용이 너무 높았습니다. 공기가 자주 지연됐습니다. 정치나 치안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철수했죠. 신뢰를 쌓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단발성 계약으로 끝났습니다. 장기 파트너십으로 발전하지 못했죠.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거의 철수하지 않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위험 신호만 보여도 빈번하게 철수했죠. 공기 준수도 달랐습니다. 한국은 약속한 날짜를 지켰고 오히려 공기를 단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다른 나라들은 지연이 일상이었죠. 태도가 결정적으로 달랐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을 국가의 대표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 노동자들은 개인 계약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위, 외로움, 위험을 단순한 고통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로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생하면 아이들은 편해진다고 믿었죠. 그래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게 실제로 한국을 어떻게 바꿨나요?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중동 건설 경험이 한국의 산업 능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대형 프로젝트 관리 능력이 생겼습니다. 해외 리스크 대응 경험이 쌓였습니다. 극한 환경에서도 일을 끝내는 노하우가 축적됐죠. 그리고 이 능력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조선으로 갔습니다. 플랜트로 갔습니다. 중화학공업으로 갔습니다. 중동에서 배운 게 한국 산업 전체를 끌어올린 겁니다. 교수님이 다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1970년대 중반 한국은 조선 강국이 됩니다. 중동 프로젝트로 배를 만들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경험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플랜트 산업도 성장했습니다. 중동 현장에서 대형 설비를 다루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철강 산업도 커졌습니다. 건설 자재를 만들면서 기술이 발전했으니까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은 무엇을 할 수 있게 됐나요? 교수님이 대답했습니다. 해외 초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외환 보유 능력이 강화됐습니다. 국가 신용도가 올라갔습니다. 한국은 위험한 곳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나라로 자리 잡은 겁니다. 교수님이 다음 자료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건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가 아니라고요? 지금도 중동은 한국을 찾습니다. 한 학생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도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동의 대형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은 여전히 1순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신도시 건설, UAE의 원전, 카타르의 인프라. 모두 한국이 맡고 있죠. 50년 전 사막에서 쌓은 신뢰가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중동 발주자들은 기억합니다. 한국은 철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위험한 곳에서도 끝을 본다는 것을. 그 신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그럼 50년 전 사람들이 만든 신뢰를 지금도 쓰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교수님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사막에서 흘린 땀이 지금도 한국 기업들의 계약서에 남아 있습니다. 중동은 여전히 한국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봅니다. 기술이 좋아서만이 아닙니다. 가격이 싸서도 아닙니다. 믿을 수 있어서입니다. 그 믿음은 50년 전 사막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밤에도 불을 켜고 일하던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철수하지 않고 끝까지 남았던 사람들이 쌓았죠. 그리고 그 믿음이 지금도 한국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국민이 선택했고 국가가 그 선택을 구조로 만든 결과죠. 교수님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제 세계의 현장을 다 봤습니다. 독일의 지하, 베트남의 전장, 중동의 사막. 표면적으로는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하나였죠. 국민이 국가를 떠받친 이야기입니다. 독일에서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책임을 증명했습니다. 중동에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쌓여서 지금의 한국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국가가 국민을 이용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민이 국가를 세운 이야기입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세계의 현장은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무슨 질문이죠? 이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었는가입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계의 현장을 따라왔습니다. 독일의 지하 1000m 탄광과 병원, 베트남의 전장과 밀림, 중동의 사막과 건설 현장. 표면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시기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죠. 그러나 국가 정책과 국제관계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 사건은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군사력도, 외교 문서도, 경제 지표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국민의 행동 그 자체였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세계가 한국을 보는 시각이 바뀌었다는 말씀인가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확한 단계 변화를 겪었습니다. 교수님이 정리했습니다. 1단계는 도와줘야 할 나라였습니다. 전쟁 직후의 한국. 원조 없이는 생존이 어려운 나라. 국제사회에서 보호 대상이었죠. 2단계는 같이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 베트남 파병.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사람들. 3단계는 맡겨도 되는 나라가 됐습니다. 중동 건설. 위험한 지역, 실패하면 안 되는 프로젝트. 한국에 맡기면 결과는 나온다는 인식이 생긴 겁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거기서 끝인가요? 교수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4단계가 있습니다. 4단계요? 이 나라 아니면 안 된다는 단계입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2단계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도 괜찮다가 아닙니다. 한국이 잘한다도 아닙니다. 이건 한국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건 과장 아닌가요? 교수님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 말이 나오기까지 세계는 한국을 오래 지켜봤습니다. 가장 힘든 곳에서 도망치지 않는지, 손해를 봐도 약속을 지키는지, 위기에서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지,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다.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보고 그렇게 판단했나요?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첫째,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독일에서 위험하고 힘든 일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돈보다 약속을 우선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살아남기보다 임무 완수를 택했습니다. 중동에서 철수보다 완공을 선택했습니다. 세계는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힘든 상황에서 더 믿을 수 있다고 말이죠. 둘째, 개인이 아니라 국가 단위로 움직였습니다. 세계가 놀란 지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나라 노동자들은 개인 계약, 개인 생계, 개인 귀환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국가를 대표한다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내 행동이 나라의 얼굴이 된다는 자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항상 한 단계 더 버텼습니다. 셋째, 희생을 소비하지 않고 축적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희생을 겪고도 남는 게 없었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달랐나요? 교수님이 대답했습니다. 파독은 차관으로 이어졌고 차관은 고속도로와 제철소가 됐습니다. 베트남은 외화와 경험으로 이어졌고 그게 산업과 중동 진출의 발판이 됐습니다. 중동은 외화와 기술로 이어졌고 그게 국가 산업 완성의 기초가 됐습니다. 희생이 구조로 전환된 나라입니다. 이 전환 능력이 한국을 대체 불가능하게 만들었죠. 교수님이 정리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한국인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각인시켰습니다. 세계가 얻은 결론은 단순한 국가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인은 어떤 사람들인가였죠. 그리고 그 답은 분명해졌습니다. 고통을 피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계약이 아니라 명예로 여깁니다. 개인의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공동의 결과를 만듭니다. 이건 교육 몇 년으로 만들어질 성향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반복 검증된 집단적 특성이죠.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도 한국은 그렇게 평가받나요? 교수님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다시 불안정한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공급망 위기, 지정학적 갈등, 에너지 문제, 안보 불확실성. 이때 세계가 던지는 질문은 5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나라는 어디인가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으로 자연스럽게 한국이 거론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갑자기 생긴 신뢰도 아닙니다. 독일, 베트남, 중동에서 국민이 몸으로 쌓아 올린 초석의 결과입니다. 교수님이 사례를 들었습니다. 최근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서 한국은 핵심 파트너로 선택됐습니다. 이건 왜죠? 기술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한국은 공급을 멈추지 않았다는 경험이 쌓여 있죠.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그럼 50년 전 사람들이 만든 신뢰를 지금도 쓰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만든 신뢰 위에서 지금의 한국이 서 있습니다. 국민이 선택했고 그 선택이 쌓였고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운 좋게 선택된 나라가 아닙니다. 국민이 직접 이 나라 아니면 안 되게 만든 나라입니다. 독일의 지하에서, 베트남의 전장에서, 중동의 사막에서 한국의 국민들은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버티면 이 나라는 아무도 대체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교수님이 칠판의 첫 문장을 다시 가리켰습니다. 국가가 개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이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는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합니다. 왜죠? 이건 국가가 요구한 이야기가 아니라 국민이 선택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강요와 선택의 경계, 희생과 투자의 경계, 착취와 헌신의 경계. 이 모든 경계가 애매한 이야기입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교수님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판단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해하려 하십시오. 당시 그들에게 선택지가 많지 않았다는 것, 그들이 믿었던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을 만들었다는 것.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정책을 만들 사람들입니다. 국가를 이끌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례가 중요합니다. 이 사례는 가르칩니다. 국가는 국민 없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국민이 먼저 나섰을 때 국가는 다음 단계로 갔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세계에 증명한 방식입니다. 교수님이 강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나라는 기적이 아니라 선택의 누적입니다. 저는 그날 강의실을 나서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처음 내린 결론은 틀렸습니다. 이 나라는 국민을 착취했다가 아니었습니다. 국민이 국가를 세웠던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영웅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자리를 지켰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들이 쌓여 이 나라는 대체 불가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위에 서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